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목 시공학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은 흙의 분류입니다. 흙의 분류입니다. 자, 흙의 분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의 산업단지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기초 만들기 산업단지 털을 부지를 닦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산업부지는 막 몇십만 평 막 이렇게 되죠. 몇십만 평 몇백만 평 이렇게 큰 부지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흙이 그 산업단지에 그 흙이 어떤 흙인지에 따라서 그 공사비 같은 게 책정이 되고 과다한 공사가 안 되게끔 과다한 공사나 과소한 공사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흙의 분류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토목을 시공함에 있어서 이 흙을 분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통일분류법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토 분류법이라든지 삼각좌표라든지 이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흙의 분류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통일분류법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일되는 어떠한 흙의 분류 방법이 이제 체계화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흙의 분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게 되면,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흙의 분류가 되겠죠. 자, 이 흙의 분류에 대한 정의를 잠깐 내려보고자 하면, 흙을 분류함으로써 경제적인 시공을,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통일분류법이다. 영어 약자로는 USCS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이 통일분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카사그랑드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흙을 심플하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자, 여러분들한테 이 종이컵에 이 흙을 갖다 줬어요. 이 흙을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준 다음에 이 흙을 분류하십시오. 이렇게 누가 분류해 보십시오. 라고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흙을 분류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종이컵을 딱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흙을 분류를 하라고 종이컵의 안에 흙을 담아서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 흙을 어떠한 방법으로 흙을 분류를 할 건지 한번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카사그랑드라는 사람은 자, 제일 먼저 이 조립토와
세립토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즉 조립토, 입자로 형성된 흙, 그 다음에 입자가 가는 흙,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죠. 알갱이로 된 흙, 알갱이가 굵은 흙, 알갱이가 작은 흙. 그러면은 어떤 게 알갱이가 굵고 어떤 게 알갱이가 작은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구분. 자, 그 다음에 이 통일분류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흙을 분류할 때 문자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화 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제1문자와 그 다음에 제2문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좀 밤이 깊은 시간이라 목소리가 잠겼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조립토는 어떤 굵기가 어떤 크기가 조립토인지, 그 다음에 세립토는 어떤 굵기가 세립토인지 요구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질역학에서는 넘버 4번체 조립토는 넘버 4번체 즉 4.75mm 직경이 4.75mm 이고 4.75mm 이하 그 다음에 넘버 200번째에 걸리는 0.075mm 요 구간의 알갱이를 우리는 토질역학에서는 조립토라고 하고, 넘버 4번째 이상의 자갈들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영역에서 다루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토라 하면 넘버 200번째를 통과한, 즉 0.075mm 이하의 작은 미리자를 세리토라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약속해서 기준을 잡고 있죠. 자, 그러면은 조립토에는 크게 제1문자의 경우 어떻게? 자갈이 있겠죠. 그레이블 영어로 자갈, 그래서 영어로 G로 나타내고 우리는 이것을 자갈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갈 다음에 더 작은 게 있죠. 그게 이제 모래죠. 모래. 영어로는 샌드, 우리나라는 모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S로 쓰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리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트라는 흙과 그 다음에 점토, 클레이죠. 영어로는 점토입니다. 점토, 클레이. 그 다음에 오가닉, 그래가지고 유기질토가 있습니다. 유기질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요 S하고 요 S하고 지금 중복이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실트를 M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M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것을 우리가 실트라고 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점토나 유기질토 같은 흙은 산에서 낙엽이 이 흙과 함께 섞여서 이 낙엽이 같이 썩어서 이루어진 흙을 우리는 유기질토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점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그 찰흙이라고 하죠. 찰흙 같은 걸로 많이 학교에서 모형 같은 거를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실트라는 흙은 뭘까요? 실트라는 흙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이 실트라는 흙은 이 조개 껍데기 같은 흙들이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분해된
그런 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동해안에 있는 모래하고 이 서해안에 있는 모래하고 어떻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동해안의 모래는 약간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모래의 크기의 모래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 있는 모래는 어때요? 약간 거무득틱하면서 이거는 모래인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실트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과거 우리 이 6.25 때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천이죠. 그래서 과거 6.25 당시 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를 하죠. 근데 이 제일 먼저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 비행기가 먼저 뜨고 내릴 수 있는, 왜 물자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육지하고 제일 가까운 백령도 앞에 사고태수욕장이 있습니다. 사고태수욕장. 이 백령도 그 사고태수욕장을 활주로로 이용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행기가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로 사용 가능한 해안가가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해변, 그 다음에 백령도의 사고태수욕장, 그 다음에 한 곳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세 곳의 해안가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해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백령도의 사고태수욕장이다. 자, 여기 이제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서 여기 인천으로 이제 빨리 어떠한 수송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다시 어떠한 반격에 처음 시도를 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트라는 흙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그 동해안에서는 백사장의 경운기가 다니는 거를 못 봤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서해안 쪽에서는 어때요? 바닷물이 빠지고 나서 이제 경운기가 덜덜덜 거리면서 그 해안가를 어때요? 지나가죠. 그죠? 그만큼 물이 빠진 다음에는 단단한 지반을 형성할 수 있는 이 실트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트라는 흙은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이제 쓸려 갔다가 이 밀물때 같이 그게 분해가 돼서 밀물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밀물때면은 이제 물이 차 있는 시간이니까 이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보다 비중이 크죠. 그래서 그대로 가라앉은 다음에 나중에 물만 빠져나가는 그래서 퇴적되어 있는 그러한 흙들을 우리가 실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 조리토, 세리토 다음에 고유기질토라고 있습니다. 이 고유기질토, 즉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유기질토 같은 경우는 그 흙하고 나뭇잎하고 같이 썩어서 형성된 흙이죠. 이 고유기질토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흙도 아니고 그다음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이런 게 하나 있죠. 이래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광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석탄이죠. 석탄. 만지면은 푸석푸석 깨지는 그러한 석탄을 우리는 고유기질토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PT라고 씁니다. 요거는 이제 토목기사에서 가끔 고유기질토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PT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립토의 기준은 4.75mm 보다 작고 0.075mm 보다 큰
직경의 입자를 우리는 조리터라고 하고, 세리터는 0.075mm보다 작은 입자를 세리터라고 한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터의 제1문자는 자갈과 모래. 영어로는 자갈은 G, 그 다음에 모래는 S. 그 다음에 세리토는 실트, 점토, 유기질토로 구분이 되어 있다. 실트의 기호는 M, 그 다음에 점토는 C, 그 다음에 유기질토는 O, 이렇게. 그래서 GSMCO,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1문자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나타내는 어떤 문자였다면, 제2문자는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1문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고, 제2문자 같은 경우는 이 흙의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2문자는 어떠한 기호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제2문자, 조리터의 제2문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이 이제 입도분포의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입도분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도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입도분포. 자, 입자가 분포한 정도를 입도분포라고 합니다. 입자가, 다시 한번, 입자가 분포한 정도를 우리는 입도분포라고 한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입도분포가 좋다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나쁘다가 맞을까요? 자, 첫 번째,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입도분포가 좋다. 두 번째,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입도분포가 나쁘다. 답은 입도분포가 나쁘다라가 되겠죠. 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어때요? 입도분포가 거의, 모래사장의 알갱이는 크기가 어때요? 거의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크기의 쇠구슬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 똑같은 흙의 입경은 어때요? 요 사이사이에 간극이 비어버리죠. 그죠? 자, 근데 여러 입경의 흙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러 흙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흙을 이 깡통에다가 넣게 되면 어때요? 이 사이사이에 흙들이, 아주 작은 흙들이 더 채워지니까는 당연히 똑같은 크기라면 당연히 무게는 어때요? 이쪽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 중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도분포가 좋은 쪽은 단위 중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 여러 입경의 흙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흙이 입도분포가 좋다. 입자가 분포한 정도가 좋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포대의 핵조는 입도분포가 나쁘다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입도분포가 좋다. 그때는 우리는 wel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well.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뭐 구세 표현이죠. 좋은, 뭐 구세 표현이죠. 잘, 뭐 이런. 자, 그 다음에 입도분포가 나쁘다. 그것은 이제 bad의 표현입니다. bad의 표현. 빈곤, 가난한, 거지 같은, 뭐 이런. POOR, 빈곤, 가난한, 거지 같은, 이러한 영어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입도분포가 좋다 그러면은 well, W라는 기호를 쓰고, 입도분포가 나쁘다 그러면
P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도 분포가 좋은 자갈 그러면은 GW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도 분포가 나쁜 자갈 그러면은 GP 이렇게. 그래서 이 GW나 GP냐 뭐 SW나 SP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문자만 봐도 이 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1문자와 2문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통일분류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큰 요 조리터 안에 이제 요런 것들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MCO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트질이 섞인 자갈이다 그러면은 GM 요렇게 표현이 되겠고, 만약에 점토질이 섞인 자갈이다 그러면은 GC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트질이 섞인 모래다. 대표성을 띠는 건 모래예요. 근데 뭐가 섞여 있는 흙? 실트질이 섞여 있는 흙. 그러면은 SM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리토 같은 경우는 제2문자는 우리가 이제 토질역학에서 세리토를 논할 때는 압축성을 가지고 논합니다. 압축성을 가지고 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지방 계량을 할 때 어때요? 계속 이렇게 성토를 해줌으로써 프리로딩 공법으로 이렇게 계속 성토를 해줌으로써 여기에 있는 물을 어때요? 계속 무게를 눌러서 이렇게 물을 배수시켜 주는 거죠. 강국 속에 있는 물이 배수되는 만큼 어때요? 그 강국 속에 있는 물이 배수되는 만큼 이렇게 치마가 되면서 이 흙이 압축이 되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리토의 제2문자는 압축성이 작냐, low, 압축성이 크냐, high 이렇게 압축성을 가지고서 논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을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리토는 조리토의 제1문자는 자갈과 모래, 그 다음에 제2문자의 경우 WPMCO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리토의 제1문자는 MCO로 구분이 되고 제2문자의 특징, 세리토의 특징을 논하는 것은 압축성이 큰 흙이냐, 압축성이 작은 세리토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자, 조리토의 분류 한번 볼게요. 조리토의 분류. 자, 조리토의 분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조리토를 분류하게 되면 이제 알갱이가 이제 작은 사이즈대로 분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질 실험실에서 본 체가름이 있습니다. 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를 넘버 4번체, 그 다음 넘버 4번체, 넘버 4번체의 크기가 4.75mm죠. 그죠? 그 다음에 넘버 10번체, 그 다음에 넘버 20번체, 그 다음에 넘버 40번체, 그 다음에 넘버 60번체, 그 다음에 넘버 100번체, 그 다음에 넘버 200번체, 그 다음에 마지막 펜이 있죠. 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넘버 200번째 크기가 0.075mm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자, 그래서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조리토 중에 조리토라고 하면 넘버 4번체를 통과하고 넘버 4번체에 걸리고 넘버 4번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버
넘버 4번째를 통과하고 넘버 200번째에 걸리는 흙을 우리는 조리토라고 한다. 자, 조리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갈과 모래가 있다. 자, 그러면 자갈은 어떤 게 될까요? 자, 넘버 4번째를 통과, 자, 여기가 될까요? 자, 이 자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넘버 4번째에 걸리는 흙을 우리는 자갈이라고 합니다. 넘버 4번째에 걸리는 흙을 우리는, 우리 토질력학에서는 자갈이라고 부르고, 이제 굵은 자갈, 이제 넘버 3번째, 여기서부터 걸리는 흙은 그냥 넘버 3번째를 통과하고, 넘버 4번째를 통과하지 못한 요 흙을 우리는 자갈이라고 부르는 거죠. 토질력학에서 부르는 자갈이라고 합니다. 이 넘버 4번째 이상은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래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넘버 4번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버 200번째에 걸리는 흙, 요게 우리는 모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체가름이 넘버 4번째부터 넘버 200번째까지 이렇게 펜까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최소한 이 넘버 4번째가 4.75mm고 넘버 200번째가 0.075mm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리토를 솔직히 얘기하면 이 넘버 4번째를 통과하고 요게 아니죠. 넘버 4번째에 걸리고 넘버 200번째에 걸리는 요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조리토라고 하고, 이 조리토는 자갈과 모래로 구분되는데, 자갈은 넘버 4번째에 걸리는 흙을 우리는 자갈이라고 하고, 모래는 이 넘버 4번째를 통과하고 넘버 200번째에 걸리는 흙을 우리는 모래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번 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흙을 100g을 집어넣습니다. 흙을 100g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넘버 4번째에 60g이 걸리고 여기를 다 해보니까는 40g이 측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흙의 대표성을 띠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흙일까요? 자갈이 되는 거죠. 50% 이상 어때요? 남아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다시 100g의 흙을 집어넣고 넘버 4번째에는 10g이 걸리고 넘버 200번째를 통과해서 이 펜에는 20g이 걸리고 여기 넘버 4번째를 통과하고 넘버 10번부터 넘버 200번째에 걸리는 게 70%다. 70g이다. 그러면 이 흙의 대표성을 띠는 흙은 모래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모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채 번호가 있겠죠. 자, 채 번호로 계속 써주게 됩니다. 넘버 4번째. 여러분들 요 넘버 4번째의 최소한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버 4번째, 그 다음에 넘버 10번째, 그 다음에 넘버 20번째, 그 다음에 넘버 40번째, 그 다음에 넘버 60번째, 그 다음에 넘버 100번째. 맞네요. 그 다음에 넘버 200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펜 이렇게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합계가 있겠죠. 합계가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100g을 넣어놓고 100g을 넣은 상태에서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이제 각각의 사이즈에 맞게 어때요? 각각의 사이즈에 맞게
흙들이 이렇게 쌓이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g의 흙을 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뭐 채 무게 재고, 각각의 채 무게 재고, 뭐 집어넣으려는 흙의 양을 재고, 각각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순수하게 여러분들 순수하게 이 각각의 전체 흙에 대한 요 각 채에 남은 각각의 흙의 무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요 각 채에 남은 흙 무게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10g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0g이 남고, 여기에서는 이제 10g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g이 남고, 여기 10g이라고 여기 20g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0g이 남고, 10g이 남고, 10g이 남고, 여기에 뭐 5g이 남았다. 그냥 10g으로 할게요. 이렇게 남았다. 자, 그러면 요 흙 무게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죠? 20, 30, 40, 70, 80, 90, 100, 110, 120이 되겠네요. 그죠? 총 120g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채에 남은 흙에 이제 잔류 뭐를 구할 수 있죠? 전체에서 각각의 흙의 물을 비교를 해주면 잔류율이 남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넘버 4번 같은 경우는 12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2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잔류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12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은 요거에 대한 잔류율이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120분의 3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요거에 대한 잔류율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머지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요거 다 더하면 당연히 100%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누적 잔류율이라는 게 있겠죠. 누적 잔류율.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넘버 4번 채에 있는 요 잔류율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더하게 되면은 요게 나오게 되고, 요거하고 더하게 되면은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더하면은 요게 나오게 되고, 요거하고 나오면 요게 나오게 되고, 쭉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더하게 되면 마지막 펜에서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100%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누적 잔류율을 구했으면 이제 통과 중량 백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과 중량 백분율. 자, 그래서 뭐 통과 중량 백분율, 누적 통과율 이러는데,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볼게요. 자, 100을 기준으로, 그죠? 100을 기준으로 누적 잔류율, 요 값을 빼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요게 뭐 1.2%가 나왔다. 1.2%가 나왔다. 그러면 100 빼기 1.2 하면은 얼마죠? 98.2인가요? 맞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요. 아무튼 간에 그 값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넘버 4번 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건 남아있고 나머지 90 몇 %가 98점 몇 %가 통과를 한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100 빼기 이 값, 그 다음에 100 빼기 이 값, 그 다음에 100 빼기 이 값, 100 빼기 이 값 해서 마지막에는 100 빼기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 값은 0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것도 이제 건설재료 기사 같은데 이렇게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입도분포 곡선이다.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서 입도분포에 대해서 논했죠. 그죠? 여기 입도분포에 대해서 논했죠. 자, 여기 이제 조립토에서 우리는 이제 입도분포를 곡선을 이용해서 입도분포가 좋은지 입도분포가 나쁜지를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도분포 곡선이 체가름 시험에서 파생이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한번 볼게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요. 자, X축은 당연히 입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여기서 X축에서 그려지는 입경의 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 당연히 넘버 4번째인 4.75mm에서부터 쭉 가서 얼마? 최소가 0.0 넘버 200번째인 0.075mm 요 범위를 가지는 입도분포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Y축은 통과 중량 배분율 또는 누적 잔류율 이렇게 Y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의 요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넘버 4번째 4.75mm였을 때의 백분율이 90 얼마다? 98점이다. 그러면은 100%가 여기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죠? 그 다음 넘버 10번째에 잔율이 얼마. 그 다음에 넘버 20번째 잔율이 얼마. 그 다음에 넘버 40번째 잔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점을 찍으면서 0.075mm 얼마.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어떤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엑셀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토질력학 책에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입도분포 곡선이 그려졌으면 자, 요렇게 만약에 그려졌다. 그러면은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이 흙 입자의 범위는 4.75mm부터 0.075mm. 굉장히 눈으로 딱 봐도 어때요? 여러 입경의 흙을 골고루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입도분포가 좋다라고 우리는 미리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근데 이런 식으로 입도분포 곡선이 그려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자, 이 입도분포 곡선이 가지는 요 범위는 어때요? 제한적이죠. 그죠? 요 입경만 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봐도 어때요? 이 1번보다 2번 흙은 입도분포가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이것도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곧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떠한 흙을 가정을 예를 들 수 있냐면은 흙이 중간에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입도분포 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졌다. 자, 그러면은 여기 중간이 벙 떠버리게 되죠. 그죠? 요 구간을 우리는 이제 결손 구간이라고 합니다. 결손 구간. 이 흙은 여기 이 입경에 흙이 분포하고 또 이 입경에 흙이 분포하고 그래서 근데 요 중간에 있는 흙의 사이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준다. 끊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끊어진 부분은 직선으로 연결해 준다. 그 구간을 우리는 결손 구간이라고 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입도분포 곡선에서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것을 입도분포가 좋은지 입도분포가 나쁜지를 판정해주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 입도분포 곡선이 좋냐, W냐, 나쁘냐, P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시방서에 언급해놨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토의 판정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조립토의 판정 방법을 논하기 전에 이 이제 D10, 그 다음에 D30, 그 다음에 D60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D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도 토질력학 책에서 배웠겠지만 이 D10을 우리는 유효입경이라고 합니다. 유효입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효입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모래, 이 조립토의 대표성을 띠는 입경이 얼마냐? 입경이 얼마냐?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름을 D라고 표시하죠. 이 입경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체, 이 입경을 우리는 D라고 합니다. D. 지름할 때 D, 그 다음에 반지름 R 이렇게 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름이 10%. 자, 무슨 얘기냐? 자, 통과 중량 백분율 10%에 해당하는 그때의 지름을 우리는 D1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과 중량 백분율 30%에 해당하는 그때를 우리는 D30이라고 하고, 자, D60이라는 거는 통과 중량 백분율 60%에 해당하는 그때의 값을 우리는 D60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볼게요. 자, 이 유효입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통과 중량 백분율 10%에 해당하는 그때의 어떤 거? 그때의 입경 크기.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흙의 대표성을 띠는 크기는 통과 중량 백분율 1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이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D30은 자, 통과 중량 백분율 D3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가지고 엑셀로 그래프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자대고 D3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이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6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 그것을 우리는 D60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 흙의 D1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 이 D12 그때의 입경이 이 흙의 대표성을 갖는 입경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효 입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30은 통과 중량 백분율 3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 D60은 통과 중량 백분율 60%에 해당하는 그때의 입경.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첫 번째 어떤 걸 해야 되냐? 균등계수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균등계수라는 것을 구하게 되고 기호로는 CU로 우리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공률계수라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공률계수라는 것을 우리는 구해줘야 되고 기호로는 CG가 됩니다. CG.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공식까지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균등계수의 공식은 CU는 통과 중량 백분율 D10, D30, D60을 가지고 논할 때 가장 작은 것에 대한 가장 큰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D10의 유효 입경이 이렇게 구해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0.045가 나왔다. 그 다음에 D30의 요 입경이 이렇게 해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0.15가 나왔다. 그리고 D60을 이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가 되겠죠. 여기는 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D60을 해보니까는 얘는 뭐 1.5가 나왔다. 1.5가 나왔다. 1.5mm가 나왔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나눠보게 되면은 0.045 mm 분의 D60은 1.5 mm. 어차피 얘는 단위가 약분이 되니까는 무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고, 자, 공률계수의 공식은, 자, 가장 작은 통과증량 배분율, 10%에 해당하는 그때 입경 곱하기 통과증량 배분율 60%에 해당하는 그때 입경분의 이 중간값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크게, 우리가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0.045 곱하기 1.5 분의 0.15의 제곱의 값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빈등계수와 공률계수를 구해준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판정 방법은 D10, D30, D60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하게 돼주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 볼게요. 자, 이 조리토에서는 크게 자갈과 모래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자갈과 모래와 자갈.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자, CU와 균등계수와 CG, 이렇게 CG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자, 모래는 6 이상, 그 다음에 자갈은 균등계수의 경우 4 이상, 이렇게 해놓고, CG 같은 경우는 1과 2의 범위, 이렇게 일단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모래의 경우 CU가 6 이상이고 균등계수가 6 이상이고 공률계수가 1하고 3 사이 범위 안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뭐다? 모래의 경우는 입도 분포가 좋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W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이 CU는 만족하는데 이 CG가 만족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0.54가 나왔어.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둘 중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입도 분포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거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거를 몇 번씩 들으세요. 몇 번씩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자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갈 같은 경우는 균등계수가 4 이상, 공률계수가 1하고 3 사이 범위 안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입도 분포가 좋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입도 분포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입도 분포가 나쁘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주게 됩니다.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자만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자, 모유는 자사 제품이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토목기사에는 잘 안 나오지만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토목기사에는 잘 안 나오지만 건설재료 기사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파생이 되는 게 조립률이라는 것입니다. 조립률이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립토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리토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리토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더 쉽습니다. 세리토의 분류를 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리토의 분류 같은 경우는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이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터버그 한계라고 하고 영어로는 ATTERBUBR인가 아터버그 리미트라고 그러죠. 아터버그 리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이 이 세리토는 이렇게 분류합시다 라고 정의를 내죠. 얼마 전에? 100년 전에. 그래서 참 웃긴 거는 이 전자 쪽 같은 경우는 그 이론이 뭐 매년 바뀌기도 하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이 토목 같은 경우는 100년 전의 학문을 그냥 계속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의를 내렸냐? 자,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이 이 차력을 가지고 차력을 가지고 큰 공을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던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차력을 가지고 굉장히 큰 공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 전자레인지, 요즘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지만 이걸 이제 뜨거운 가마에다가 굽죠. 요즘은 이제 만약에 전자레인지로 돌리게 되면은 아주 그냥 이걸 던져가지고 누구 머리에 맞추면은 피가 나도록 아주 단단한 그러한 찰흙 덩어리가 완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경험 있죠? 이런 거 만들어서 다 누구한테 한 번씩 던져 봤잖아요. 그죠? 농담이고요. 자, 처음에 이 찰흙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찰흙 같은 경우 매우 단단하죠. 그래서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이 X축 좌표는 함수비, 즉 물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놓고 Y는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 흙의 최적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Y축으로 놓고 어떠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아터버그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무기를 가지고 뭐 그 당시에 분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칙칙 뿌려요. 막 세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왜 옅은 거 있죠. 옅게 나가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칙칙 뿌립니다. 자, 그러면은 초반에는 어때요? 이 점토 사이에는 이 공국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초반에는 어때요? 부피가 커지지 않고 그냥 부피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냥 이 물들을 어때요? 그냥 흡수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함수비는 증가하지만 최적은 그대로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은 이 영역을 고체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죠. 세리토의 고체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을 계속 뿌리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물을 계속 뿌리게 되면 한꺼번에 와르르 이게 녹을까요? 아니죠. 안에는 단단하면서 겉에부터 이렇게 얘가 스물스물 이런 식으로 녹아내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함수비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약간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함수비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은 이 영역을 반고체 상태 영역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스물스물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찰흙 같은 그러한 상태의 단계에 이르겠죠. 그것을 그래프에 나타내면 함수비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어때요?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요러한 더 올라가는 요러한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요것을 아터버그라는 사람은 찰흙 같은 상태를 소성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계속 뿌리게 되면 우리가 이 흙을 잡았을 때 어때요? 이 손가락 사이로 이 흙들이 줄줄줄줄 빠져나가는, 흘러내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한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당연히 함수비가 증가하면서 이 흙의 부피는 더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단계를 아터버그는 액성 상태라고 정의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아터버그 한계라고 하죠. 아터버그 한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아터버그 한계 또는 소송도라고 정의를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경계가 있죠. 경계. 이 경계, 어떤 한계점, 그죠? 이러한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아터버그라는 사람은 이 경계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계점의 이름을 명명을 해주는데, 자,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반고체 상태와 고체 상태, 즉 반고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말렸을 때, 자, 점점 이제 물이 줄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액성 상태에서 소성 상태, 즉 소성 상태에서 액성 상태로 넘어가는 그 한계점, 요것을 애터버그라는 사람은 액성 한계라고 명명해 줍니다. 액성 한계. 자, 그 다음에 이 소성 상태에서 반고체 상태로 넘어가는 요 경계점, 요 한계점을 소성 한계라고 명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반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넘어가는 요 경계점, 고체 상태에서 반고체 상태로 넘어가는 요 경계점을 수축 한계라고 명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터버그라는 사람은 수축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수축 한계 이러한 경계점을 한계점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제가 옆에다가 공식을 써드릴 테니까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아터버그 요것을 아터버그 한계 또는 흙의 연경도라고 아터버그가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의 연경도와 관련된 공식을 한번 쭉 적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
또한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 실무나 가서 토지인력학 못 배웠습니다. 안 가르쳐 주던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소성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성지수. 이 소성지수의 공식은 x성 한개 마이너스 소성 한개가 됩니다. 공식 외우는 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뒤에 지수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는 x성지수입니다. x성지수. 자, 이거의 공식은 자, 소성지수 분의 x성 한개 마이너스 자연함수 b.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연경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연경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연경도 지수의 공식은 소성 지수분의 자연함수 b 마이너스 소성 한개.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축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축지수. 자, 이거의 공식은 소성 한개 마이너스 수축 한개. 수축 한개의 공식이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는 수축 한개 구하는 공식을 R분의 GS, RG. 요걸 이제 우리는 수축 B라고 하죠. R을. 자, 수축 한에 구하는 공식이 수축 B분의 흙의 비중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터프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터프니스 지수. 자, 소성 지수분의 유동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일단 공식을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도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활성도 이걸 A라고 하고, 자, 공식은 0.075 mm의 0.075 통과 중량 100분율분의 소성지수. 자, 이렇게. 자, 흙의 연경도와 관련된 공식. 흙의 연경도와 관련된 공식.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참고적으로 이 액성 한계라는 것은 함수비를 증가시키면서 하는 실험 방법이고요. 소성 한계는 함수비를 감소시키면서 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물을 넣어서 하는 실험, 물을 말리면서 하는 실험. 요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자만 따서 외울게요. 자, 앞자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로 어학연수를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은 돈으로 연수라도 좀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 연수를 가게 되면은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섬나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요즘 유행하는 섬이 따로 있습니다. 자, 볼게요. 소액, 적은 돈으로 연수를 갈 수 있는 곳은 터프니스 활성도라는 섬이 요즘 필리핀을 대신해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연구실에서 20년 전에, 10년 전이, 15년 됐나?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연구실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외우기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3년여간에 걸쳐서, 제가 만들어낸, 외우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소액으로 연수를 갈 수 있는 곳은, 요즘 각광받는 곳이 터프니스 활성도라는 섬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아주 획기적으로 외우는 방법이니까 뭐 아니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 앞에 이제 소액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앞에는 지수가 붙고 뒤에는 한개가 붙어요. 앞에는 지수가 붙고 뒤에는 한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연소를 갈 수 있는 곳은 터프니스 활성도라는 섬이고 요 소액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성지수 2개 들어갑니다. 오케이, 요건 몇 번만 써보면 금방 감 잡아요. 그 다음에 위에 소성지수 들어가게 됩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공식을 쓸 때 소성지수 먼저 쓰는 거 보였을 거예요.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소, 소성지수는 액성 1개, 마이너스 소성 1개. 자, 그 다음에 자, 액성지수는 자, 액성 1개는 함수비를 증가시키면서 하는 실험이니까 당연히 자연함수비보다 함수비가 크겠죠. 그래서 큰 값, 우리가 빼기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의미죠. 그래서 자연함수비가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액성 1개 맨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반대로 소수 1개는 함수비를 뭐예요? 줄여가면서 하는 실험이죠. 그러니까는 자연함수비보다 어때요? 당연히 값이 작으니까 큰 값에서 우리는 뺄셈 할 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모르시겠으면은 이거를 몇 번 그냥 반복해서 알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축지수는 요 소성한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축이 되어가는 단계죠. 거꾸로 여기에서 요 값을 빼준 값이 수축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축한계 구하는 공식을 알지 수축한계 구하는 공식은 수축비분의 흙의 비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터프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터프니스라는 사람이 원래 사람은 뭐예요? 털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 흙의 연경도와 관련된 여러분 이 공식 6가지는 여러분들 꼭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 몇 번 써보면은 여러분들 같이 좋은 머리로 금방 외웁니다. 저는 근데 이것을 3년여간에 걸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3년여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공식이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웃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도는 이제 0.075mm 통과 중량 100분율. 즉, 넘버 200번째죠. 넘버 200번째 통과 중량 100분율 분의 소성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여기 위에 유동지수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 활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활성도, 바꿔 말해서 활발한 정도를 우리가 활성도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지랄 같은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토를 논할 때 이 점토의 3가지 광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점토를 논하게 됩니다. 점토의 대표성을 띠는 광물이 우리가 점토를 논할 때 몇 가지? 3가지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광물을 논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카올린 나이트라는 겁니다. 카올린 나이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라이트라는 겁니다. 일라이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몬모릴로나이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 이 활성도에 대해서 이 점토의 대표성을 띠는 세 가지. 카올린 나이트, 일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그 활성도를 논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을 띠지 않는 광물은 어떤 것이냐? 1번 카올린 나이트, 2번 일라이트, 3번 몬모릴로나이트, 4번 아라비안 나이트.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토목기사나 그런데 가끔 가다가 미친 척하고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거를 외우는 게 힘들다, 나는 힘들다 그러면은 카올린의 K, 일의 I, 일라이트 I, M의 그래서 김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김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앞자만 타서 카일몬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카일몬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셋 중에서 물이 닿았을 경우 가장 지랄 같은, 즉 활성도가 큰 지랄 맞은 흙은 이름에도 나와 있죠. 이 몬모릴로나이트가 이 나이트라는 광물은 물을 만나게 되면은 못 말려요. 그래서 몬모릴로나이트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장 안정적인 흙은 카올린 나이트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불안전한 점토는 몬모릴로나이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도를 보게 되면,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올린 나이트가 제일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카올린 나이트가 0.75mm에 0.75 이하의 값을 카올린 나이트는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몬모릴로나이트는 1.25 보다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지랄맛 같은 그런 점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라이트는 당연히 뭐예요? 0.75보다 작고 1.25보다 큰 그러한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안정성을 놓고 보게 되면 카올린 나이트가 가장 안정성이 크고 몬모릴로나이트가 가장 작고 그 중간이 일라이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자, 흙의 팽창성, 즉 물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몬모릴로나이트가 가장 크겠죠. 가장 불안정한 흙이니까. 그 다음에 카올린 나이트가 가장 작고 그 중간이 일라이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액상 한계와 소성 한계 두 가지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액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액상 한계.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액상 한계, 함수비를 물을 첨가하면서, 즉 함수비를 증가시키면서 하는 실험. 함수비를 증가시키면서 하는 실험이 액상 한계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액상 한계 시험 같은 경우는 건설대료 시험 기사에서 2차에서 시험하는 아주 그냥 단골로 나오는 친구죠. 자,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1학기 때 토질역학 시간에 이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건설재료 시험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건설재료 시험장에 있는 흙에다가 분무기로 몇 번이더라? 24번을 뿌리면은
약 한 20에서 25회 정도의 그때에 아주 적정한 25회만 돌리면 20에서 25회만 돌리면은 아주 딱 붙는 그런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나중에 제가 그 실험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5번인가 그렇게 물을 뿌리게 되면은 25회에 타격했을 때 딱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액선 한계는 물을 증가시키면서 하는 행위다. 실험법이다. 자, 그러면 요 액선 한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냐? 자, 시험법은 생략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자, 1cm 높이의 황동 접시에다가 세리토를 바른 다음에 그 중간을 쭉 가르죠. 중간을 쭉 갈라서 어때요? 1cm 타격 높이로 이렇게 딱딱딱딱 돌리죠. 그러면 그 타격에 의해서 그 황동 접시 중간에 있는 것들이 점점점 함수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은 타격 횟수에서도 이렇게 중간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선 한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요쪽을 이제 y축을 이제 물이 증가하는 함수비로 잡고 그 다음에 x축을 타격 횟수 n으로 잡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려 보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적은 양의 물로 타격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타격 횟수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은 함수비의 타격 횟수가 많아지죠. 자, 최종적으로 물이 함수비가 증가하게 되면 타격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그래서 중간이면은 이쯤에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죠.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평균선을 이어주는 것이 뭐다? 이게 유동곡선이다. 여기서 나온 지수값이 뭐다? 유동지수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수값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가 첫 번째 함수비가 적었을 때 타격 지점이니까 여기가 함수비 1이 되겠고, 여기가 함수비 n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끝 지점은 여기에 n2가 되겠고, 여기에 함수비 2가 되겠네요. 자, 이게 큰 값이고, 이게 작은 값이고, 이게 큰 값이고, 이게 작은 값이고. 자, 그러면은 지수값 한번 구해볼까요? 유동지수값 한번, 유동지수는 IF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n1-n2 분의 함수비 2 함수비 n, 요게 유동지수죠.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에테버그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우리가 정확하게 25회일 때 그때의 함수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유동곡선을 이용을 해서 얼마? 타격 횟수 25회일 때의 함수비가 그 흙의 액성 한계다 라고 1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방법이 써먹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뭐 어떻게 할 건데 더 뭐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갖고 와봐. 자, 이렇게 액선 한계 구할 때는 타격 횟수 25회일 때 그때의 함수비가 액선 한계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소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어이없는 시험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함수비를 뭐다? 감소시키면서 하는 실험이다 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소수 한계는 함수비를 감소시키면서 하는 실험이에요. 어떻게? 손에 있는 열 있죠. 요런 유리판에다가 유리판 없으면은 뭐 A4 용지에다가 점토를 갖다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면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점토를 아마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러한 점토를
이 손바닥에 있는 열로 요렇게 하면 국수 모양으로 되겠죠. 국수 모양으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 질은 3mm의 두께로 흙이 부슬부슬해질 때의 함수 b를 소성한 게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왜 3mm야? 2mm면 안 돼? 1mm면 안 돼? 4mm면 안 돼? 에테버그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3mm라고 했어요. 이거 가장 어이없는 시험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토를 갖다가 이 손바닥에 있는 열로 이렇게 3mm 두께로 계속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이 흙이 손바닥에 이 흙에 있는 수분이 이 손바닥에 있는 열에 의해서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흙이 마를 거예요. 간극에 있는 물이 말라가면서 이렇게 흙이 부슬부슬해질 때, 오케이? 요거 이해하시겠죠? 흙이 부슬부슬해질 때, 이거 이해하시겠죠? 요때의 함수비를 우리는 소성한계라고 한다라고 아테버그가 1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흙의 연경도에 관련된 요러한 사항들, 그 다음에 흙의 연경도와 관련된 공식, 그 다음에 액상 한계가 뭐고 소성 한계가 뭔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카일몬 흙의 대표성을 띠는 세 가지 점토 강물은 카올린라이트, 일라이트, 몬모릴라이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 흙을 분류하는 이유는 흙을 분류함으로써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흙을 시공되어지는 그런 현장에서 흙의 분류는 필수다. 자,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흙이 과거 이제 뭐 삼각좌표 농업에 사용되는 삼각좌표 분류법, 그 다음에 도로와 활주로에 사용되는 군지수 들어가는 게 무슨 법이지? 까먹었네요. 아무튼간에 그런 법이 있는데 이 통일분류법 USCS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겠고, 자, 통일분류법은 조립토와 세립토로 나뉘면서 조립토의 대표성을 이 통일분류법의 특징은 문자로서 그 흙이 어떤 흙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통일분류법은 크게 조립토와 세립토, 그 다음에 고유질토로 나오고, 이 제1문자와 제2문자로 나뉘는데, 제1문자는 대표성을 띠는 거고, 제2문자는 그 흙의 대표성을 띠는 거고, 제2문자는 그 흙이 어떤 흙인지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고유질토는 기호로 PT라고 쓴다. 그냥 알고만 계시고, 자, 조립토는 자갈과 모래로 나눠지는데 기호로는 G, S로 구분되고, 세립토는 실트 점토 유기질토지만 이 세립토 같은 경우는 세림토의 분류는 MCO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제2문자 같은 경우는 WPMCO, 요거 웰인지 푸어인지 PO와 빈곤, 가난한, 거지 같은, 자,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요거. 자, 소송도를 한번, 지금 새벽 한 3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필히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소송도예요. 이게,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 세립토에서, 제2문자,
압축성이 작은 흙이냐, 압축성이 높은 흙이냐. 오케이.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X축과 Y축을 그립니다.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래서 X축을 X선 한 개로 놓고 Y축을 소성 지수로 놓습니다. 자, X선 한 개를 그러면은 X선 한 개 값은 0에서부터 100까지의 100의 값이 되겠고, 소성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X선 한 개 50% 되는 지점에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긋습니다. 직선을 하나를 쭉 그어요. 직선을 하나를 이렇게 쭉 긋습니다. 자, 이 X선 한 개 50%가 하는 50% 이 X선 한 개가 50%를 나타내는 기준은 뭐냐면 압축성이 낮냐, 압축성이 높냐를 구분해 주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X선 한 개 50% 되는 지점에서 선을 쭉 긋고, X선 한 개 50% 이하는 압축성이 낮은, 그 다음에 X선 한 개 50% 이상은 압축성이 높은.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연약집 안에 X선 한 개가 높다는 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거죠. 즉 간극에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압축성이 어때요? 크겠죠. 오케이? 그것을 기준하는 선이 뭐다? X선 한 개 50%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을 긋습니다.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위의 선을 U선이라고 그러고, 요 밑에 선을 A선이라고 합니다. A선. 자, 그래서 이 유선이 의미하는 선은 어퍼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상한선이에요.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흙들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야, 이 세리토를 가지고 소송도를 한번 작성해봐. 그랬는데 점을 여기다가 찍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윗 상사한테 맞아도 뭐라고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이 흙 한번 가져와봐. 지구상 우주가 아니면 가지고 오지 못하는 데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흙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절대 여기다가 점 찍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맞아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변명이 없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자, 절대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유선의 값은 이 유선의 소성지수는 이 값이 뭐였더라? X선 한 개를 WL이라고 할게요. WL 아니다. 0.9 곱하기 X선 한 개 마이너스 이게 8인가 9인가?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X선 한 개 8인가? X선 한 개 8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0.9 곱하기 X 한 개 마이너스 8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강의 안 한 지 한 1년 됐어요. 이게
까먹을 수도 있지, 뭘. 8 맞네요. 역시 안 까먹었어요. x1개 마이너스 8. 이렇게, 왜냐? 왜 빼기 8을 해주냐? x1개에서 8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8을 빼주는 거예요. 자, A선은 뭐냐면, A선은 점토와 실트를 구분해주는 선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토와 실트를 구분해주는 선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H죠. 그래서 H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쪽은 L이죠. 로우죠. 그래서 뒤에 L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A선은 이제 2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A선의 값은 0.73 곱하기 x 한 개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외우냐? 요거는 그냥 0.9라고 0.9 x 한 개 마이너스 8이라고 여러분들 외우시고 8과 20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소성지수 소형이와 732는 뭐다? x는 한 개에 20편까지 찍은 거죠. m하고인 20편까지 찍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게 좀 시험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나와요. m하고인 20편까지 찍었다. 소형이와 732는 m하고인 20편까지 찍었다. 요것도 장기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아무튼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특징인 게 뭐냐면, 자, 소성지수 4, 그 다음에 여기가 4값이에요. 그 다음에 소성지수 7, 소성지수 7. 요 값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공존 영역 또는 천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존 영역, 천이 영역, 이 영역은 뭐냐면 이 CL과 ML이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점이 여기 찍히게 되면은 CL과 ML을 같이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소성도는 이 유선과 A선으로 구분되는데, 이 유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들은 유선 위에 점을 찍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A선은 이 점토와 실트를 구분하는 선이다. 그리고 이쪽은 H이기 때문에 뒤에 H가 붙여주고, 이쪽은 L이기 때문에 뒤에 L이 붙여준다. 그래서 만약에 점이 여기에 찍히면은 MH가 되는 거죠. 오케이? X는 한 개 구하고 소성지수 값 구해서 점을 찍어준 다음에 그 값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소성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시간 30분 정도 됐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흙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 드렸어요.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3교시에는 2개가 나갈 거예요. 2개가 이제 흙의 다짐하고 흙의 전단 강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진도를 빼냐면, 시공학 책이 두껍잖아요. 참, 여러분들 책 사셔야 됩니다. 이 시공학 책은 토목기사하고, 그 다음에, 토목기사하고, 건설재료기사, 요 두 개의 그 시험을 치를 때 일단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계 쪽이나 아니면은 시공 쪽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은 꼭 가지고 계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가 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흙의 삼상이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만, 최대한 단시간에 이렇게 확확 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동영상 올리는데 어떤 제한이 없잖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학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때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죠. 근데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내가 올릴 수 있을 때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또 하고 싶은 데까지 하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전해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 코로나 만세. 이건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일단, 집에 있으면 뭐예요? 계속, 내가 부족한 공부도 하면서 전공 공부 플러스, 내가 부족한, 부분,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공부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일 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2주차, 토목시공학 2주차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2주차 2교시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에는 흙의 다짐과 흙의 전단 강도 부분으로, 한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